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도자 숭배의 공도를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 또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즉 공익심과 연대, 그리고 반항을 연결해서, 그 관계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자, 공익심을 말할 때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심은 자기를 이롭다는 이 자리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로움을 기반으로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 공익사회이며 공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로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이로움도 소중하고 타인의 이로움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로움이 소중하니 타인의 이로움이 박해받을 때 함께 연대해서 막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로움을 함께 지키는 연대가 가능하며 이 자리타의 연대가 바로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의 증진을 강조합니다. 코나투스는 자신의 삶을 유쾌하고 즐겁게 증진시키려는 삶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타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타자와 연결될 때 코나투스는 증진되거나 약화될 것입니다. 이때 삶의 의지인 이 코나투스가 증진되면 기쁨의 감정이 도래하고, 약화된다면 슬픔의 감정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삶의 의지인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기쁨은 지속시키고 삶의 의지가 감소되는 슬픔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하죠. 어떻게 단순하냐? 스피노자는요, 내 삶의 의지가 감소되면 피해라는 겁니다. 그건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의지인 코나투스가 증진되게끔 해라 이거예요. 이건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이처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스피노자는 기쁨의 윤리학을 피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인데요, 윤리. 우리가 윤리라고 말할 때 이게 기쁨이 윤리의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기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마주치는 타자를 슬픔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한 그 타자가 슬픔에 빠진다면 나의 기쁨도 결국 슬픔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으로 한다면 고로 변할 낙이 되는 것입니다. 고변낙. 역으로 타자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슬픔을 그냥 인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의 그 슬픔을 그냥 감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슬픔으로 나도 괴로울 뿐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타자의 일시적 기쁨마저도 결국 슬픔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내가 슬픈데 내 주변 사람 다 슬퍼져요. 어떻게 이 사람 슬픈데 다른 사람은 다 좋습니까? 특히 가족은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기쁨의 윤리학,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 기쁨의 윤리학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윤리학이라고 하니까 각자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한다고만 해석되는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을 지향하는 것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기쁨과 유쾌함을 가져다주는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무섭습니다. 기쁨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악으로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타자와의 유쾌한 연대를 가로막는 일체의 부정적인 힘에 맞서 싸워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슬픔과 우울함의 정서를 가져다주는 타자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쁨의 윤리학은,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은 기쁨의 정치학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안 주는 정치는 안 되는 거예요. 네그리의 다중, 멀티튜드를 다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네그리의 다중은 바로 이러한 기쁨의 연대를 도모하는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 또 타자의 기쁨이 증진되는 그러한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일정한 집단의 기쁨만 추구하는 정치는 막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의 윤리학과 기쁨의 정치학은요,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개교 동기와 직결됩니다. 연결된다는 거죠. 기쁨은 곧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낙원 인도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까미는요, 반항의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반항이 나옵니다. 반항하면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자, 까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까미는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우리들 자신이 반항하지 않고 당해왔었던 박해가 타인에게 가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인간의 연대성은 반항운동의 근거를 두고 있고, 반항운동은 역으로 이 공범 관계 속에서만 정당성을 발견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자신은 핍박받고 있지 않지만 핍박받는 타인을 위해 반항하는 이유는 그 핍박이 나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핍박받는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까미는 타인이 당하는 타인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반항하지 않고 당해왔던 박해라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막았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박해가 그렇게 갔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회피했던 부조리가 지금 타자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박해에 우리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자. 타자의 고통은 나와 공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동화를 하나 지은 그 내용인데요. 돌뿌리라는 동화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저 언덕 위의 돌이 언덕에 돌이 있었어요. 바윗돌. 돌이 어느 날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할 때, 저 언덕 위의 돌을 우리가 치웠으면, 그 위험하니까 잘 치웠으면은 지금 타인이 그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바윗돌을요, 외면했기에 우리 주위에 불특정한 그 사람이, 무고한 대중이 무작위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리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이 바위돌은요, 부조리한 사회제도를 상징한 말입니다. 부조리한 어떤 그러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조리의 그것을 외면하면요, 그 부조리의 공범이에요. 우리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박해에 대해서 연대해서 반항해야 합니다. 반항의 연대성을 또는 연대적 반항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도 헌신의 공심이요 공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이 바로 공심이고 공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공도자 숭배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1942년, 그러니까 원기 27년 5월 26일에 열반 1년 전이세요. 정의도덕이 없는 세상은 금수세계다라는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문 속에서 정의도덕을 주창합니다. 이 내용이 이공주 선진의 수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법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도덕이 있음으로써 안정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우리도 편안히 생활을 하지만은 만일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즉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는 수라장인 동시에 약육강식의 금수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무도, 이게 도가 없다는 거죠. 무도한 금수세계에서는 여기서 금수세계라는 건 상징적인 겁니다. 제일 힘세고 가장 악한 놈이 그 중에 패권을 쥐고 약소 생명을 마음대로 잡아 먹듯이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만일 정의도덕의 모든 법칙이 없다면 물론 기운센 불량자가 나서서 힘약하고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해하여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이니 과연 그리 된다면 그것이 금수세계가 아니고 무엇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 당대가 대종상 열반 1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 시대예요. 이 비유, 이 금수세계라는 무도한 금수세계라는 이 비유는 바로요, 힘으로 지배하는 패권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패권으로 지배하는 이것에 대한 소태산의 그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요, 상호 의존적 세계로 대립과 차별의 세계는 누군가의 희생과 피땀의 착취가 구조화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이 있어요. 이러한 차별적 관계에는 이미 불평등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얻은 이익만큼 반드시 누군가는 차별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이미 누군가의 고통을 먹고 사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을 단순히 상호 의존적인 은혜로운 세상이라고 목가적으로 치부해서 조화와 상생의 논리로만 평면화시켜버려요.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차별적 세계를 미화하는 권력의 논리에 놀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세계의 불평등을 외면하면 그러한 억압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억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나와 우리도 역시 억압당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과 억압과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모르는 채 외면하면 어느 순간 그 사회가 우리에게 고통의 과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된 존재이므로 현상적으로 대중의 고통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필연코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도의 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개별적 인과는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현 사회에 어떠한 부조리 구조가 있을 경우 나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 그런 고통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와 무관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는 사람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억압에 처하면 이는 개인적 업의 문제 한정된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이 공업을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놓아버리는 방기한 결과임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범위가 단순히 이 단세포적인 것이만 나가 아니라 나의 관계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은 단세포적인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어떤 공도 관계를 등한할 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업은 책임을 지우는 부채가 아니라 책임지려는 주인 의식으로 접해야 됩니다. 스스로 사회적 공도에 본공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각성과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도자 숭배의 공도를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과 네그리의 다중, 기쁨의 정치학이죠. 다중, 그리고 까미의 반항 사상과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